타는 빠와 까가 함께 있다. 빠와 까? 펜과 안티. 펜과 안티가 나훈아 빠, 나훈아 까. 다 있다. 슈퍼스타일수록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뭐 어쩔 수 없는 숙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윤심덕도 이제 1호 스타니까 빛과 그림자가 다 있었겠죠. 당연히 그랬고요. 그리고 사실은 아마 더 통제되지 않는 힘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뭐 펜으로 지켜야 될 매너, 뭐 그리고 어떤 인터넷 실명제 여러 장치들이 많잖아요. 이때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지금보다 훨씬 좀 심했고 위험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기사에서도 당시 가장 유명하고 거의 유일한 정론지에서 이런 칭찬을 하는 정도니까 사실 이 정도까지 찬사를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할 수 있는 모든 수식어로 야 대단하다 이렇게 막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빠면은 이제 그에 대응하는 까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까가 나타나겠죠. 네, 나타나는데 근데 이게 비평이라는 걸 당하게 되잖아요. 맞아. 네, 평론 같은 것들. 음. 당시 신여성 같은 잡지를 보면 드디어 윤심덕이 신뢰를 갖고 비평적 발언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복식이 약하다. 이 복식이 배로 하는데. 조금 더 한편에서는 찬사가 또 한편에서는 물론 이제 건전한 비평도 있지만 비평을 넘어서서 통제되지 않는 비판, 비난, 악플이 붙기 시작하면서 공격을 막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판은 참 좋은데 건강한 거죠, 건설적이고. 비난이 되버리면 그거는 이게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러니하게 또 윤심덕 선생님에 대한 어떤 비평에 가장 앞장섰던 것이 윤심덕 선생님에 대한 어떤 비평에 가장 앞장섰던 것이 같이 신여성이라고 또 평가받았었던 나혜석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나의 선생님. 처음에는 이제 그 개벽이라를 잡지에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은 그녀의 목소리는 소프라노보다는 알토에 가깝다. 이건 사실 좀 건설적인 어떻게 보면 비판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나중에 가면 약간 좀 표현이 좀 격해지는 게 뭐라 그래? 그 꺽적거리는 태도 좀 고쳐라. 그거는 연이잖아. 꺽적거리는 태도 좀 고쳐라. 그 윤심덕 선생님의 표정과 태도에 대한 어떤 비평, 비판, 비난이 주를 이뤘다고 해요. 이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건전하게 좀 건설적으로 비평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짜 그야말로 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제 이게 마구잡이로 막 쏟아내는 그런 거는 악플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사실 악플하면 뭐 한 획을 그었거든요. 그래요? 야,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파봐서 아는데 윤심덕 선생님은 그 당시에 이렇게 뭐 절제 없는 악플에 어떤 마음이었을지. 야, 이거 쉽지 않던데. 이 윤심덕 선생님도 아마 내가 이런 공격을 당할 줄 모르셨을 거예요. 누구도 몰랐을 거예요. 황 씨도 공격성이죠. 네, 공격받는. 뭐 건설적인 비판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냥 악의적인 어떤 의도를 담은 공격이에요. 그냥 그게 단데 문제는 그 악플을 받았을 때 상처의 강도는 사람의 기질이나 성격에 따라 좀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편성이 있어요. 무조건 상처는 받아요. 무조건 상처는 받아요. 근데 우리가 이 상처를 받을 때 대응하는 아주 그 아픈 반응이 쿨한 척하는 거예요. I don't care 뭐 이런 거 있잖아. 난 신경 안 써 이런 거 안 써. 그런데 그거는 사실 상실을 대하는 가장 강력한 회피 수단이에요. 왜냐면 인간은 거침없이 밀려오는 파도 앞에 맨몸으로 선거와 똑같은 식이에요. 젖을 수밖에 없어요. 맨몸으로 파도를 맞이하는데 어떻게 몸이 안 젖어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 이런 마음의 상처가 몸하고 연결이 된다고 보세요? 몸이요? 신체하고 신체? 연결될 되게 되죠. 엄청나게 돼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엄청 돼요. 왜냐면 일단 여러분 여기 목에 보면 여기에 살짝 들어가 있는 데 있죠. 거기 이렇게 한번 꾹 눌러보세요. 여기 뭐죠? 여기 이렇게 꾹 눌러보면 갑갑하시죠? 깜깜해요. 이런 신체적인 증상. 그리고 심장이 막 정말 튀어나올 것 같이 뛰는 현상. 그죠? 그리고 막 현기증이 나고 어지럽고 토할 것 같은 이런 현상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공황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공황 증상. 공황 증상은 누구나 겪어요. 살면서 한두 번씩 겪어요. 비행기가 출렁거릴 때도 겪고 이런 악플에도 겪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나를 한번 모욕적으로 쳐다보던 눈동자에도 겪고 사람들은 그만큼 타인의 평가를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타인의 평가에 강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강한 척하는 거, 쿨한 척하는 거. 그런데 쿨한 척을 내려놓고 내가 힘들다고 내가 너무너무 속상하고 아프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맞아요. 정말 상담사를 찾아가든 아니면 정말 믿을 만한 친구 한 명한테 털어놓든 사람은 타자를 통해서 타자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을 찾아가기도 하지만 자신을 사랑하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하거든요.
윤심덕 선생님에 관련된 어떤 뭐 소문들이나 뭐 루머 가운데 좀 약간 뭐 연문설, 스캔들 이런 것도 있다고. 그러니까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속상할 정도로 악랄했고 좋지 못한 내용들이 많았어요. 30 가까워지니까 집안에서 이제 빨리 결혼해라 압력이 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 당시 이제 혼사를 알아보잖아요. 함남 지역에 김홍기라는 사람과 이제 어떤 만남을 주선하는 집에서 네. 근데 이거는 그냥 별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안 좋은 소문으로 퍼지는 거예요. 스캔들이 되는 거죠. 함남 지방의 김웅기랑 열애설 쫙 이제 알려지기 막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본인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불편하겠어요. 그렇지.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는데. 근데 한 건도 근데 지금 같으면 야, 저 사람 진짜 뭐 소프라노의 가수의 진짜 최고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소문도 안 좋은데 하는 행동을 보니까 진짜 여기저기 눈치 없이 다 쑤시고 다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뭐라고까지 안 좋게 보도가 보이니까 계속 다 안 좋게. 맞아요. 그 당시 뭐라고까지 보도가 났냐면 예술가인 척하는 계집 이런 말까지 공공연하게 쓰기 시작합니다. 힐란이다, 힐란. 맞아. 무슨 뭐 첩이라는 동 이런 소문이 도니까 윤심덕은 아니 못 해먹겠다 이거. 다 때려치고 그냥 나 이제 좀 쉬러 가겠다. 그래서 하얼빈으로 가는데 그랬는데 6개월 만에 또 돌아오게 돼요 조선으로. 왜요? 왜냐면 언니의 남편, 그러니까 형부죠. 돌아가신 거예요. 집안 대소사기 때문에 오긴 왔는데 하얼빈에서의 치유는 못한 거죠.